샬롬 삼국지 4권 12번째. 아울러 새로운 길을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원소가 조금 물러난 만큼 조조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다. 이제는 그저 영체를 지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은 일대에 널리 초병을 풀고 수시로 장수들을 내보내 돌아보게 했다. 그러자 곧 한 전기가 찾아왔다. 서왕의 부장인 사환이 순찰을 나갔다가 우연히 원소군의 세작 하나를 잡아온 일이었다. 서왕이 끌려온 세작에게 원소 쪽에 허실을 묻자 뜻밖에도 놀라운 대답이 나왔다. 오래전에 대장 한 명이 군량을 운반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군량을 운반하는 본대에 앞서 안전한 길을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왕은 급히 조조에게 달려가 그대로 전했다. 조조가 미처 무엇라고 말하기도 전에 곁에 있던 순유가 밝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한맹은 하찮은 용맹밖에 없는 무리입니다. 장수 하나에 경기 수천만 딸려 보내도 오는 도중에 그를 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곡식과 마초가 원소의 진중에 대이지 못하게 한다면 원소의 군사들은 저절로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는가? 순유와 뜻이 같은 조조가 물었다. 바로 서왕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넉넉히 한맹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은 나도 그리 생각했네. 조조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말하고는 서왕을 돌아보았다. 그대는 사왕과 함께 수하 군사들을 이끌고 한맹을 치라. 곡식과 마초까지 빼앗아 올 필요는 없다. 태워 없애면 된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싸움이라 서왕은 기꺼이 대답하고 물러났다. 한참 뒤에 조조는 다시 장요와 허저를 불렀다. 대군을 먹일 곡식이라 아무래도 원소가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맹을 구원하러 오는 자가 있을지 모르니 그대들은 각기 군사를 이끌고 가서 서왕의 뒤를 받쳐주도록 하라. 이에 장요와 허저도 급히 졸개들을 모아 앞서 떠난 서왕을 뒤쫓아갔다. 그날 밤이었다. 원소의 대장 한맹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수레 수천 대에 곡식과 마초를 싣고 원소의 본진을 향해 떠났다. 조조의 진체에서는 많이 떨어진 곳이라 별 두려움 없이 길을 재촉하는데 갑자기 산속에서 서왕과 사환이 이끄는 군사들이 쏟아져 나와 길을 막았다. 지켜야 할 물건이 있는 데다 서왕의 군사들이 많지 않음을 보고 한맹은 용기를 내어 말을 박찼다. 서왕이 그런 한맹을 맞아 싸우고 그 군사들은 또 한맹의 졸개들과 뒤엉켰다. 그 틈을 탄 사환은 약간의 군사들을 빼내 곡식과 마초를 실은 수레를 덮쳤다. 그리고 기겁을 하며 흩어지는 인부들을 버려둔 채 수레에다 불을 붙였다. 서왕의 용맹을 당해 내기도 어려운 터에 곡식과 마초까지 불타자 한맹은 더 싸울 마음이 없었다.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자 그 졸개들도 거미 새끼 흩어지듯 달아나 버렸다. 그러자 서왕은 그 뒤를 쫓는 대신 불붙는 수레 쪽으로 가 곡식 한 톨 마초 한 줌 남기지 않고 깡그리 태워버렸다. 마침 그곳은 원소의 본진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불길은 원소의 눈에도 비쳤다. 서북 쪽에 호련히 치솟는 불길을 바라보며 놀랍고 의아롭게 여기고 있는데 간신히 도망쳐 나온 한맹의 졸개 하나가 달려와 알렸다. 군량과 마초를 적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말을 듣자 원소는 급했다. 몇 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장합과 고람 두 장수를 불러 조조의 본진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게 했다. 되는 대로 군사를 모아 달려간 장합과 고람은 때마침 곡식과 마초를 다 태우고 돌아가던 서황과 마주쳤다. 이번에는 군사들의 기세가 바뀌었다. 일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당한 뜻밖의 공격이라 서왕 쪽이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못해 맞받아 싸우기는 해도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져 다급해하고 있는데 홀연 장압과 고람의 등 뒤에서 함성이 일며 허저와 장효가 이끈 군사들이 나타났다. 조조의 명을 받고 서왕을 구하러 온 것이었다. 허저와 장효가 양쪽에서 밀고 나오자 장합과 고람의 군사들은 당황했다. 처음에 기세도 있고 사방으로 흩어지니 허저와 장효는 서왕과 사환이 있는 곳에 이를 수 있었다. 내 장수와 그 군사들이 한 곳에 뭉치자 이미 그 앞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무인지경으로 달려 조조의 본진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내 장수와 그 군사들의 적의 군량과 마초를 불사르고도 큰 손상 없이 돌아오자 조조는 몹시 기뻤다. 장졸에게 각기 무거운 상을 내려 그 수고로움을 위로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성난 원소의 앞뒤 없는 반격에 대비한 것 또한 잊지 않았다. 군사를 나누어 본체 앞에다 따로이 영체를 세움으로써 앞뒤에서 적과 맞서는 형세를 이루게 한 일이 그랬다. 한편 원소는 한 맹이 군량과 마초를 모조리 잃은 채 패군을 이끌고 돌아오자 크게 노했다. 저놈을 끌어내 목을 베어라. 원소는 한 맹이 눈앞에 서기 무섭게 좌우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뭇 관원들이 힘써 말려 결국 한 맹의 목은 붙어있게 되었으나 여기서 또 한 번 눈에 띄는 것은 조조와의 대비이다. 일생에 가장 많은 싸움을 한 조조인 만큼 크고 작은 패배 또한 가장 많이 맛본 조조였으나 싸움에 졌다는 이유만으로 장수를 못 배려 든 것은 거의 예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런데 원소는 걸핏하면 그런 소리로 장수들을 움츠러들게 했다. 원소의 노기가 겨우 진정되자 신배가 다시 말했다. 군사를 움직이는 데 양식은 매우 중요한 것이니 마음 써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소는 우리 군사가 먹을 양식을 쌓아둔 곳입니다. 반드시 좋은 장수와 많은 군사를 보내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 맹의 일로 가슴 섬뜩한 일을 겪은 원소였다. 그새 생각한 게 있던지 대수롭지 않은 얼굴로 신배의 말을 받았다. 그 일은 내가 이미 마음에 정해둔 게 있다. 더 기묘한 것은 업도에서 군량과 마초를 끊기지 않고 보내오게 하는 일이다. 그대가 업도로 돌아가 그 일을 맡아 보살피도록 하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군량과 마초가 모자라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에 대인 아이가 불을 무서워하듯 한번 군량과 마초를 빼앗기자 원소는 그 일을 용맹에서 가장 중하게 여겼다. 전풍이 이미 옥에 갇혀있고 저수 또한 갇힌 거나 다를 바 없는 마당이라 신배야말로 원소의 첫손 꼽히는 모사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신배마저 뒤로 빼돌려 군량이나 세마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신배는 그 같은 원소의 결정이 탐탁지 않았으나 주인의 성미를 잘 아는 그로서는 어쩌는 수가 없었다. 말없이 명을 받들어 업도로 돌아갔다. 이제 원소 곁에 남은 모사로는 겨우 봉기 정도가 가장 나은 축이었다. 신배가 떠나간 다음 원소는 다시 대장 순우경을 불러 명했다. 그대는 부장 목원진, 한거자, 여휘황, 조회 등과 군사 2만을 거느리고 오수로 가라. 그곳은 우리 70만 대군의 군량과 마초가 쌓여있는 곳이니 특히 잘 지켜야 한다. 원소로서는 믿어온 사람을 골라 보낸 셈이지만 그 또한 그리 잘된 인선은 못 되었다. 순우경은 성격이 모진데다 술을 몹시 좋아해 군사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장수였다. 싸움터에서의 용맹은 그럭저럭 쓸만했으나 싸움터 몇십 리 뒤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적을 상대로 경계를 지속하는 일에는 맞지 않았다.
오소에 간 지 며칠도 안 돼 마음이 느슨해진 그는 하루 종일 수와 장수들과 술 타령이나 하며 지냈다. 한편 조조의 진중에는 차차 군량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조조는 급히 사자를 허두로 보내 군량을 재촉하는 그를 순욱에게 전하게 했다. 그런데 이리 꼬이려고 그리 된 것인지 잘 되려고 그리 된 것인지 조조의 글을 품고 허두로 가던 사자는 30리도 채 못 가서 원소의 군사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군사들은 사자를 묶어 모사 허유에게로 데려갔다. 허유는 원래 조조와 어렸을 적부터의 친구였다. 조조의 임협 시절은 물론 효렴에 전거되어 벼슬길에 나온 뒤에도 교분은 계속되었으나 어찌 된 셈인지 성년이 되면서부터는 원소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다가 원소가 하북에서 자립한 뒤에는 온전히 그의 사람이 되어 모사로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자의 몸을 뒤져 조조의 글을 찾아낸 허유는 슬며시 욕심이 생겼다. 우연히 손에 넣은 것이긴 하지만 조조가 군량이 달린다는 걸 알게 되자 그걸로 한번 큰 공을 세우고 싶어진 것이었다. 얼른 조조의 글을 소매에 감추고 원소에게 달려가 말했다. 조조는 관도에 군사를 내어 우리와 맞선 지 오래이니 허창은 반드시 비어있을 것입니다. 한가닥 군사를 나누어 밤을 틈타 허창을 친다면 허창을 깨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조까지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마침 조조는 군량과 마초가 다해가고 있으니 지금 바로 우리가 틈탈 때입니다. 조조가 허창의 위급을 들으면 반드시 진을 거두어 돌아갈 것인즉 그때 남은 군사를 들여 조조를 들이친다면 우리는 허창과 이곳 두 군데서 혼란된 조조의 군사를 치는 격이 됩니다. 조조의 군량과 마초가 다한 걸 자네가 어떻게 아나? 반색을 하고 따라줄 줄 알았던 원소가 뜻밖에도 심드렁한 얼굴로 되물었다. 허유는 적이 실망되었으나 먼저 원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급했다. 별 생색도 내지 못하고 소매 속에 감춰뒀던 조조의 글을 꺼내 보였다. 그러나 원소는 그걸 읽고 난 뒤에도 별로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이 말했다. 조조는 매우 깨가 많은 자일세. 이 편지는 아마도 조조가 우리를 유인하려는 수작일 게야. 만약 지금 우리가 허창을 손에 넣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조조로부터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안타까운 허유가 간곡히 권했다. 사람 됨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도 모사로서의 식견은 뛰어난 그였다. 그런 그에게는 그 같은 편지가 손에 들어온 것이 조조를 깨트릴 둘도 없는 기회가 온 걸로 보였다. 원소와 허유 두 사람이 그 일로 한창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호련 사람이 와서 알렸다. 업군에서 사자가 왔습니다. 원소가 불러들여 보니 다름 아닌 신배가 보낸 사람들이었다. 신배가 사자에게 주어 보낸 글 속에는 군량을 옮겨오는 일 외에 이런 내용이 덧붙여 있었다. 또 알릴 일은 허유의 행실에 관한 것입니다. 허유는 기주에 있을 때 일찍이 백성들의 재물을 함부로 거두어 들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이며 조카들이 여전히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려 돈과 곡식을 거둬들이기로 잡아다 오게 거두었습니다. 돈과 곡식을 거둬들이기로 잡아다 오게 가두었습니다. 허유가 이 일을 알면 반드시 저에게 앙심을 품을 것인즉 저는 멀리 업군에 있고 그는 그곳 명궁 곁에 있으니 실로 두렵습니다. 주공께서는 부디 허유의 말을 헤아려 들어주십시오. 허유의 사람 됨으로 보호와 넉넉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으나 한편으로 원소 곁에 있는 허유를 멀리서나마 견제해 두고자 하는 의도가 신배에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큰일을 경영함에 인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더욱 이를 그르친 것은 사사로운 감정과 일에서의 능력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원소의 결백이었다. 그를 다 읽자마자 마치 거기에 허유의 계책이 엉터리라는 확증이라도 있는 듯 성난 얼굴로 꾸짖었다. 함부로 백성의 재물을 긁어모은 하찮은 것이 아직도 감히 내 앞에 얼굴을 쳐들고 계책을 올린답시고 짓거리는 것이냐. 너는 탐욕이 심한 데다 또 조조에게는 옛 친구가 된다. 틀림없이 그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를 위해 접자 노릇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부리는 수작도 나를 속여 조조로 하여금 우리 군사를 그냥 삼키게 하려는 게 아니고 무엇이냐. 내 마땅히 너를 목베야 할 것이로되 이번에는 잠시 네 목을 그 어깨 위에 남겨둔다. 어서 빨리 물러가라.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뒷날의 얘기지만 재주는 있어도 행실이 단정치 못한 곽가를 진군이란 대신이 탄핵했을 때 조조는 진군의 엄정함을 칭찬하면서도 곽가의 재주는 재주대로 아꼈다. 그런데도 원소는 청렴이라는 자로 허유의 재주 계략까지 재고 있다. 물론 평화로운 시대라면 원소의 태도가 옳을 수도 있겠으나 불행히도 그들의 시대는 난세였고 그것도 배느냐 베느냐의 전장이었다. 원소에게서 칭찬은커녕 참지 못할 욕만 먹고 쫓겨나온 허유는 하늘을 우러러 단식했다.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더니 바로 그렇구나. 또 버벅머리 아이놈하고는 큰일을 꾀하지 말라고 하더니 지금껏 내가 해온 일이 무에 다르랴. 거기다가 내 아들과 조카까지 모두 신배의 해를 입었으니 무슨 낯으로 기주의 사람들을 대할 수 있으랴. 그리고 차고 있던 칼을 빼 스스로 목을 찔러 죽으려 했다. 곁에 두고 부리던 사람들이 칼을 뺏고 말리며 충동질했다. 공은 어찌하여 이토록 목숨을 가볍게 여기시오. 원소는 바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뒷날 반드시 조조에게 사로잡히는 꼴이 나고 말 것이오. 공은 조공의 옛 친구였으니 그리로 가보도록 하시오. 이는 곧 어둠을 버리고 밝음을 찾는 길이기도 하오. 아무리 허유와 가까운 사이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원소의 진중에서 그 같은 말이 나오다니 실로 놀랄 만한 일이었다. 원소의 지나친 말에 거의 자포자기에 빠졌던 허유도 그 같은 권유에 차츰 정신이 들었다. 곧 마음을 돌려먹고 본래 원소의 진중에 빠져나와 조조의 진중으로 향했다. 원소의 진중은 무사히 빠져나왔으나 조조 쪽은 달랐다. 허유는 미처 조조의 본체에 이르기도 전에 길가에 숨어있던 조조의 군사들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나는 조승상의 옛 친구다. 급한 일이 있어 뵙고자 하니 어서 승상께 알려라. 남양의 허유가 왔다고 하면 된다. 허유가 군사들에게 그렇게 말하자 그중 하나가 조조에게 달려가 알렸다. 그때 조조는 막 옷을 벗고 드러누워 쉬려는 잠이었다. 허유가 원소로부터 도망쳐 왔다는 말을 듣자 몹시 기뻤다. 자신을 찾아온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허유는 원소에 손꼽히는 모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거기다가 불현듯 떠오르는 예정도 있어 조조는 신발도 깨지 못한 채 달려나갔다. 그리고 멀리서 허유를 보자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다가가서 손을 끌며 자기의 군막으로 맞아들였다. 그뿐 아니었다. 군막 안에 들어서기 바쁘게 먼저 엎드려 절한 것은 조조였다. 자네는 한의 승상이요. 나는 아직 벼슬길에도 오르지 못한 사람이네. 어찌 겸손이 이토록 지나치신가. 허유가 황망히 조조를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다. 그러나 조조는 더욱 겸허하게 대답했다. 자네는 이 조조의 옛 친구가 아닌가. 옛 친구 사이 어찌 감히 벼슬이 높고 낮음을 따질 수 있겠나.
결코 입에 발린 소리 같지는 않았다. 이에 한편으로는 감격하고 한편으로는 떳떳찬음을 이겨낸 허유가 바로 찾아온 까닭을 밝혔다. 나는 주인을 잘못 골라 원소에게 몸을 굽히고 지냈네. 그런데 원소는 바른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좋은 계책을 말해도 써주지 않았네. 이해하는 수 없이 그를 버리고 옛 친구를 찾아온 것이니 버리지 않고 써주기를 바라네. 자원이 이렇게 왔으니 내일은 모두 풀린 것이나 다름없네. 자네는 그동안 원소에게 있었으니 그의 허실을 잘 알 테지. 말해주게. 어떻게 하면 원소를 깨트릴 수 있겠나. 조조도 필요 없이 말을 돌리지 않고 바로 허유에게 물었다. 그러자 허유는 짐짓 지나가는 말투로 엉뚱한 대답을 했다. 나는 일찍이 원소에게 이쯤에서 경기를 몰아 허도를 치라고 권한 일이 있네. 그리고 만약 자네가 급히 허도로 돌아간다면 또 그 뒤를 치자고 했지. 즉 머리와 꼬리를 함께 치자는 계책이었네. 그 말에 조조가 놀란 얼굴로 소리쳤다. 정말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소리일세. 만약 원소가 자네의 말을 들었다면 나는 반드시 패하고 말았을 것이네. 그러자 허유는 다시 엉뚱한 걸 물었다. 버림받고 도망쳐 나온 자신의 처량한 처지를 숨기기 위한 안간 힘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군량 남은 게 지금 얼마나 되는가. 1년은 버틸 만하지. 뜨끔한 가운데도 조조가 그렇게 둘러댔다. 허유가 웃으며 빈정거리듯 말했다. 반드시 그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실은 반년 정도일세. 허유가 빈정대는 걸 보고 조조가 급히 말을 바꾸었다. 돌연 허유가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더니 장막을 헤치고 걸어나가며 탄식하듯 소리쳤다. 나는 마음을 다해 이리로 몸을 던져온 것인데 자네가 이토록 나를 속이니 여기서 내가 뭘 바랄 게 있단 말인가. 여보게 자원. 너무 성내지 말게. 내 바로 말함세. 남은 군량은 사실 석 달밖에 견디지 못할 것이네. 허유가 얼른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조조를 쳐다보았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맹덕을 간웅이라더니 과연 그러하구나. 하지만 조조는 아직도 속을 있는 대로 내보이지 않았다. 그 또한 웃으며 태연하게 허유의 말을 받았다. 자네는 어찌 군사를 쓰는 데는 속임수를 꺼리지 않는단 말을 듣지 못했는가.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내막을 알려주는 것처럼 허유의 귀에 대고 낮게 말했다. 사실 군중에는 한 달치 양식밖에 없다네. 어지간한 허유도 거기서 더는 참지 못했다. 얼굴 가득 성난 기색을 띠며 조조에게 소리쳤다. 이제는 그만 속이게. 양식은 이미 다하지 않았는가. 그제서야 조조도 허유가 이미 다 알고 왔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다. 갑자기 놀란 얼굴로 물었다. 자네가 어찌 그걸 아는가? 이 편지를 보게. 이건 누가 쓴 건가? 허유가 소매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보이며 꾸짖듯 물었다. 조조가 보니 바로 자신이 순욱에게 보낸 글이었다. 조조가 더욱 놀라며 되물었다. 어디서 얻었는가? 이에 허유는 그 편지를 손에 넣게 된 경위를 밝혔다. 마음 한구석에는 허유를 믿지 못하는 데 있어 끝내 속이려던 조조도 그 얘기를 듣자 비로소 허유가 진심으로 자기에게 넘어온 걸 알았다. 그리고 한편으로 등골이 식은땀이 흐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원소에 대한 어떤 자신까지 느꼈다. 똑같이 상대편의 군량에 대한 기밀을 손에 넣었건만 자신은 그걸로 한맹과의 한판 싸움에 승리를 얻은 반면 원소는 그걸 이용하기는커녕 오히려 가까이 두고 부리던 모사 하나를 잃고 있었던 것이다. 자원은 옛날의 교분을 잊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고 하나 그뿐만은 아닐 것일세. 무언가 내게 깨우쳐 줄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언가. 이윽고 조조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그러자 허유도 정색을 하고 입을 열었다. 비록 지난날 약간의 교분이 있었다 하나 지금은 이미 벼슬의 높고 낮음이 다르고
주종의 자리가 다르외다. 승상의 그 물음을 나를 받아들여 준 주인의 물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도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소이다만 아무렴은 어떤가 어서 가르쳐 주게. 좌우를 의식해서 하는 허위의 말을 소탈하게 받으며 조조가 재촉했다. 그제서야 허위는 주공을 대하는 예로 답했다. 명공께서는 지금 외로운 군사로 큰 적과 맞서고 있어. 속기 싸워 이길 방도를 찾지 않는 것은 죽을 길로 들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소이다. 이 허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는데 제대로만 된다면 원소의 100만 대군은 싸우지도 않고 스스로 무너질 것이요. 다만 명공께서 듣고 들어주실지가 궁금할 따름이외다. 어떤 계책이요? 원수의 군량과 치중은 모두 오수에 쌓여 있어 지금 순우경을 뽑아 지키게 하고 있는데 그자는 수를 좋아하여 제대로 방비하고 있지 못하외다. 명공께서는 날랜 군사를 뽑아 원소의 장수 장기의 군사라 사칭하고 군량을 호송해 온 것이냐 꿈이면 저들은 별로 의심 없이 받아들일 것이요. 그때 틈을 보아 성안을 들이치고 거기에 쌓인 군량과 모초를 모조리 불살라 버린다면 원소의 대군은 사흘도 못 가 저절로 어지러워질 것이외다. 조조가 들으니 실로 그럴듯한 계책이었다. 이에 크게 기뻐하며 허위를 두텁게 대접하고 진체에 머물게 했다. 하북을 적시는 겨울비, 하북을 적시는 겨울비. 다음 날이었다. 조조는 허유의 말을 쫓아 날랜 마보군 5천을 뽑은 뒤 오수를 칠 제비를 하게 했다. 원수의 군사로 가장하기 위해 복색이며 기치를 따로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말을 들은 장효가 들어와 걱정스러운 듯 조조에게 말했다. 원수가 곡식을 쌓아둔 곳인데 어찌 방비가 없겠습니까? 승상께서는 가벼이 움직이지 마십시오. 허유의 속임수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네. 허유가 이렇게 온 것은 하늘이 원소를 이 싸움에서 지게 하려 하심이 틀림이 없네. 지금 이미 우리는 군량이 오지 않아 오래 견딜 수 없게 되어 있지 않나. 만약 이번에 허유의 계책을 따르지 않는다면 가만히 앉아서 고단한 처지에 떨어질 뿐이지. 또 허유가 만약 우리를 속이려 한다면 어찌 우리 진체에 머물러 있겠는가. 거기다가 나 또한 원수의 진체 하나를 급습해보려 마음 먹은 지 오래세. 어차피 이번에 적의 군량을 뺏으려는 계책은 그대로 행해질 것이니 그대는 너무 의심을 갖지 말게. 조조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장효는 여전히 한마디 덧붙이기를 잊지 않았다. 그래도 원소가 우리의 빈틈을 타고 쳐들어오는 데 대한 대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 조조는 안심하라는 듯 웃으며 대답했다. 이미 여러모로 깊이 생각해 두었지. 그 일은 걱정하지 말게. 그런 다음 곧 배치를 시작했다. 먼저 순유와 가후, 조홍은 허유와 더불어 조조의 본체를 지키게 하고 하우돈, 하후연, 형제는 일꾼을 이끌고 그 왼편에 숨어 있게 했으며 조인과 이전은 그 오른편에 숨게 하여 본체를 지키는 데 걱정이 없도록 했다. 그 다음은 오소를 덮칠 부대였다. 장효와 허저를 앞세우고 성황과 우금으로는 뒤를 맞게 하며 조조 자신 여러 장수와 함께 중군이 되었다. 이끌고 갈 5천의 인마도 빈틈없이 제비를 갖추었다. 군사들은 모두가 원수군의 복색과 기치에 마른 섭과 장작을 지고 입에는 아무 소리를 못 내게 입을 무는 도구를 물었다. 또 말들은 모두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급을 헝겊으로 싸매 소리를 내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해질 무렵하여 오수로 떠나는데 그날 밤 하늘에는 달은 없고 별빛만 희미했다. 이때 저수는 아직도 원수의 군중에 갇혀있는 몸이었다. 그날 밤 창틈으로 바라보니 무별들이 줄지어 빛나는 게 느낌이 이상했다.
내가 좀 볼 게 있네. 잠시 뜰로 나가도록 해주게. 저수는 자기를 감시하는 군사에게 그렇게 정했다. 주인의 명이라 어쩔 수 없이 가둬두고는 있어도 평소부터 저수의 인품을 우러러온 그 군사는 별 주저없이 그 청을 들어주었다. 뜰에 나온 저수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우러러 천문을 보았다. 문득 태평성이 거꾸로 흘러 두 부등성과 견우성 사이로 드는 것이 보였다. 그래도 전하를 다툴 만한 인물이라 원소에게 해로운 일은 하늘이 어떤 징조를 보이는 것 같았다. 큰 화가 있겠구나. 놀란 저수는 그렇게 단식하고 사람을 시켜 그 밤으로 원소에게 보기를 정했다. 때마침 원소는 술에 취해 누워 있었다. 저수로부터 온 전가를 듣자 사람을 시켜 저수를 불러들였다. 무슨 일로 나를 보고자 했는가? 원소는 아직도 감정이 풀리지 않았는지 탐탁자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수가 조용히 대답했다. 방금 전문을 보니 대백성이 거꾸로 유성은 28세 세 번째 자리, 유성과 귀성 사이로 흐르며 그 빛이 두가 갈라지는 곳으로 들었습니다. 적군이 갑작스레 치고 들까 두려운 형상이라 특히 주공을 뵙고자 한 것입니다. 생각건대 오소는 우리 편에 군량과 마초를 쌓아둔 곳이니 이런 때일수록 방비를 든든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조가 헤아리는 대로 되지 않으려면 마땅히 날랜 군사와 사나운 장수를 보내어 그리로 가는 길과 상등성이를 순초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로 조조의 진중에서 일어나는 일을 눈으로 본 것 같은 저수의 헤아림이었다. 그러나 어떤 배신에라도 홀린 것인지 원소의 귀에는 그 말이 아니꼽게만 들렸다. 저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벌컥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죄지은 몸이다. 어찌 그 같은 요망한 소리로 사람들을 동요하게 만드느냐. 그러고는 다시 저수를 감시하는 군사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나는 너에게 저수를 가두어 두라고 말했거늘 감히 풀어주어 이 같은 소리를 하게 했다. 그러고도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그 군사가 부들부들 떨며 목숨을 빌었으나 소용이 없었다. 원소는 곧 무사들에게 명하여 그 군사를 목베게 한 뒤 딴 사람을 딸려 저수를 다시 준중에 가두게 했다. 끌려 나갔던 저수가 눈물을 쏟으며 단식했다. 우리는 오늘 밤이면 망하리라. 이제는 죽은 내 몸뚱아리가 어느 곳에 뒹굴게 될지조차 모르겠구나. 그 사이에도 밤길을 재촉해 오수로 가던 조조의 군사들은 도중에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원수군의 진체 하나를 지나게 되었다. 진체에 있던 원소의 군사들이 물었다. 어디서 오는 군마들이냐? 우리는 장군의 군사들로 명을 받들어 오수로 군량을 옮기는 중이다. 조조의 군사들이 미리 들은 대로 그렇게 대답했다. 원소의 군사들이 횃불에 의지해 보니 틀림없이 자기 편의 기치라 별 의심 없이 지나 보내주었다. 다시 몇 군데 더 원소들의 진체를 지났으나 그때마다 조조의 군사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을 장기의 졸개들이라 속이고 지나갔다. 모두 의심 없이 넘어가 주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마침내 오소에 이르러 보니 밤이 이미 다해 가는 사경이었다. 조조의 군사들은 지고 온 섭다발에 일제히 불을 붙인 뒤 여러 장수들과 북을 울리고 고함을 지르며 똑바로 적진에 뛰어들었다. 오수를 지키던 원소의 장수 순우경은 마침 수하의 장수들과 질탕한 술자리를 벌리고 제 군막에 돌아와 누워 있었다. 북소리와 함성에 뻘쩍 뛰듯 놀라 일어나며 좌우를 보고 물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시끄러우냐? 그러나 대답 대신 날아든 것은 어느새 군막 안까지 뛰어든 조조군의 요구.
사람이나 마을을 사로잡을 때 쓰는 갈고리 같은 무기였다. 취한 순우경은 칼 한 번 뽑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조조군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때 순우경의 부장 목원진과 조예는 마침 다른 곳에서 군량을 호송의 옷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자기 편 군사들이 있는 곳에 불길이 오르는 것을 보고 급히 구원하러 달려왔다. 큰일 났습니다. 적을 구하러 온 군사들이 등 뒤에 나타났습니다. 군사를 나누어 막도를 해야겠습니다. 조조의 군사들이 나는 듯 조조에게 달려가 알렸다. 그러나 조조는 오히려 이렇게 소리쳤다. 모든 장수들은 오지 힘을 다해 앞에 적을 치도록 하라. 등 뒤에 적은 바짝 다가오거든 그때 돌아서서 싸워도 된다. 그러자 모든 장수들은 앞을 다투며 적을 죽이고 나아갔다. 잠깐 사이에 불꽃은 사방에서 일고 연기는 하늘에 가득했다. 이윽고 목원진과 조예가 이끄는 구원군이 도착했으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돌아서서 치고 나오는 조조의 군사를 감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둘은 순우경을 구하기는커녕 제 목숨만 잃고 오수에 쌓여있던 군량과 마초는 모조리 조조군의 손에 불타고 말았다. 한바탕 싸움이 끝나자 사로잡힌 순우경이 조조 앞에 끌려 나왔다. 싸늘한 눈으로 순우경을 내려다보던 조조가 매섭게 영을 내렸다. 저놈의 코와 귀를 베어내고 말에 묶어 원소의 진영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가혹한 영에 의아해하는 장졸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저자를 심하게 대하는 것은 저자가 원수의 수하이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저자는 원수의 장소로서는 드물게 나를 도운 셈이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대군의 목줄기 같은 곳을 맡아 지키면서도 경계와 방비를 게을리한 장수로서의 큰 죄다. 한편 원소는 저수를 꾸짖어 물리치고 태평술에 누웠다가 문득 북쪽에서 불꽃이 하늘로 치솟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바로 오소 쪽이었다. 모든 모사와 장소들을 불러들이도록 하라. 오소가 조조의 손안에 떨어졌음을 짐작한 원소는 그제서야 황급히 영을 내렸다. 그리고 자다가 불려나온 모사와 장수들에게 군사를 보내 오소를 구할 방책을 물었다. 장압이 선뜻 나서며 말했다. 제가 고람과 함께 가서 구해보겠습니다. 그런 곽도가 일어나 다른 계책을 내놓았다. 아니 됩니다. 바로 오수의 군사를 보내는 것은 좋은 계책이 못 됩니다. 조조가 양식을 빼앗으러 왔다면 반드시 조조 자신이 친히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조가 이미 군사를 끌고 나왔다면 그 본체는 반드시 비었을 것입니다. 군사를 풀어 오히려 조조의 본체를 치도록 하십시오. 본체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조조는 급히 돌아갈 것이니 오소는 절로 구함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이른바 손빈의 위나라를 포위하여 한나라를 구한다는 계책입니다. 아닙니다. 조조는 깨가 많은 사람이라 밖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안에 방비를 든든히 해두었을 것입니다. 이제 만약 조조의 본체를 쳤다가 빼앗지 못하면 오소에 있는 순우경과 그 휘하 장졸들이 조조의 손에 떨어지게 되고 우리도 모두 사로잡히는 꼴을 보이게 될 뿐입니다. 장압도 지지 않고 그렇게 곽도에게 맞섰다. 곽도가 다시 제 주장을 쳐들었다. 조조는 다만 군량 빼앗는 일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본체에 군사를 남겨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끝.